울산 아줌마의 탈원전 반대글. 저나 남편은 원자력 직종과는 상관없는 직업을 갖고 있지만 울산에서 남편은 제조업, 저는 교육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리 5호기, 6호기가 제가 살고 있는 곳과도 워낙 가까워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한동안 원전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큰 용기 내서 글을 씁니다. 원전 문제는 안전이랑 관련된 사안이라 많은 분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객관적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한국의 원전 안전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봤었고, 신고리 5호기, 6호기는 저희 집에서도 가깝고, 판도라 영화 보고 원전에 대한 두려움도 컸고, 작년 경주 지진 때도 남편이랑 집에서 뛰어내려와 정말 주차장에서 영화 한 편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 원전 안전성에 관해서 먼저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일단 정말 의외인 게 일본 후쿠시마 원전보다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안전면에서 많이 앞서 있더라고요. 현재는 31년 만에 원전을 다시 짓고 있는 미국보다 앞서 있어요. 후쿠시마 사고 원전은 1960년대에 지어졌고 경납 건물 두께가 고작 16cm였대요. 체르노빌 원전은 경납 건물 자체가 아예 없었고요. 미국 스리마일 사고 원전은 경납 건물은 두께 60cm였다는데 그래서 사고 때 60cm 두께 경납 건물이 수소 폭발을 견뎌내서 방사능 외부 유출이나 인명피해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국내의 표준 원전 경납 건물은 120cm래요. 정말 의외죠. 후쿠시마의 약 8배, 스리마일의 2배쯤 되지요. 미국 스리마일 사고 때 경납 건물 두께 60cm도 수소 폭발을 견뎠는데 120cm면 충분히 안전하다고 봐요. 신고리 5호기, 6호기도 동일한 120cm 두께랍니다. 알아보다가 더 놀라운 건요. 쓰나미 때 후쿠시마 원전보다 진앙지에서 오히려 더 가까웠던 오나가와 원전은 쓰나미에도 불구하고 방파제가 높아 방사능 누출 피해가 없었어요. 오히려 지진 때 원전이 내진 설계가 잘 돼 있으니까 원전 쪽으로 사람들을 대피시켰대요. 원전이 지진 때 피소 역할을 한 거죠. 판도라 영화를 봤다면 원전에서 멀리 도망가야 하는 건데 영화가 엉터리죠. 우리나라 원전은 전부 방파제를 최대 높이로 올려놔서 일본보다 더 강한 쓰나미가 와도 문제가 없도록 돈을 들여서 이미 다 보강을 해둔 상태예요. 후쿠시마 원전은 1960년대 지어진 비등형 경수로 구조고 우리나라 원전은 가압형 경수로라 훨씬 안전하고 구조 자체가 달라요. 강진에도 방사능이 유출되거나 폭발할 가능성이 없는 구조예요. 지진 때 저는 사실 원전보다 더 두려웠던 게 저희 아파트 내진 설계였어요. 살고 있는 아파트가 그리 오래되진 않았지만 작년 경주 지진 전에 지은 아파트라서 내진 설계가 잘 돼 있을지 의심이 많이 갔어요. 우리나라 건설 쪽이 워낙 부실공사, 돈 빼먹기로 뉴스에 많이 오르내렸잖아요. 그래서 원전도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다행인 건 요즘 한수원에 대한 규제가 워낙 엄격해서 자재 하나 구입하는 것도 절차가 까다롭고 뭐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비리가 있을래야 있기 힘든 구조라고 알고 있어요. 막연하게 한수원은 비리가 많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80년대나 있을 법한 이야기고 작년과 재작년엔 한수원이 우리나라 공기업 스모드 곳 중 청렴도 1위를 했더라고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원자력안전재단이라는 곳에 인터넷으로도 바로바로 신고할 수도 있게 돼 있고요.
그럼에도 원전 안전에 관한 규제와 사고 대처 능력에 대한 검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하철 사고로 지하철을 없애고 군 비리 문제로 우리나라 군대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고 비리가 있다면 뿌리 뽑아야죠. 하지만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분명한 근거와 팩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알아본 건요. 원전의 경상도 지역 밀집 문제랍니다. 저희 집은 울산이고 시댁은 경주고 친정은 부산 해운대예요. 저희 집, 시댁, 친정 전부 원전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어쩌다 보니 사는 곳이 다들 그러네요. 도대체 왜 이렇게 인구 밀집 지역인 울산, 부산, 경주, 경주는 밀집은 아니지만 경상도에 원전을 많이 지었나? 그게 고민이었어요. 솔직히 신규 원전도 지으려면 전라도나 강원도나 좀 인구 적은 쪽에 지었으면 싶긴 했어요. 또 몇몇 사람들을 보면 전기를 많이 쓰는 수도권에나 지으라는 말도 안 되는 댓글을 본 적이 있어서요. 그래서 찾아봤는데요. 우리나라 전력 소비량이 가정용이 15%, 일반 농어촌 교육용이 35%, 산업용이 50%쯤 되더라고요. 산업용이 50%나 되는데 어떤 산업에서 전기를 그렇게 많이 쓰는 걸까요? 우리나라 중화학 산업단지가 경상도 쪽에 몰려 있죠. SK이노베이션, S-오일, 현대오일뱅크, LG화학, LG생활건강, 현대자동차, 모비스,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STX 등 우리나라의 내로라 하는 중화학 제조업 대기업 생산 단지가 경상도에 다 모여 있어요. 저기 위에 나열한 회사 중에 하나가 저희 남편이 다니는 회사인데요. 그런데 저런 제조업 쪽에서 사용하는 전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일 최근 것은 못 찾아봤는데요. 2013년 전력 생산량 대비 전력 소비량이에요. 아래는 2013년 기준 전력 생산량 대비 전력 소비량입니다. 인천 전력 생산량 15.6%의 전력 소비량 4.8%. 울산 전력 생산량 2.7%의 전력 소비량 6.3%. 부산 전력 생산량 7.4%의 전력 소비량 4.3%. 울산은 특히 전력 생산량에 비해 전력 소비량이 한참 많더라고요. 울산에 중화학 제조업 대기업이 많아서겠죠. 전기 먹는 하마인 중화학 제조업이 경상도 쪽, 특히 울산에 모여 있으니깐 원전이 경상도 쪽에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지을 거면 수도권에도 하나 지어야 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경상도 쪽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는 수도권에서 전혀 사용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전기는 멀리 이동할수록 손해가 크잖아요.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는 경상도 쪽, 특히 울산, 거제에 있는 제조업에서 거의 다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알아본 건요. 산업용 전기요금과 관련된 거예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 특히 경상도 쪽 제조업 회사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얼마나 내고 있나 알아봤어요. 이것도 작년 자료가 있으면 좋겠는데 2015년 기준이에요. 2015년에 현대제철은 12,025 GWh, 포스코는 9,391 GWh 사용했더라고요. GWh 단위는 저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금액을 봤더니 중화학공업이나 제조업 같은 경우 거의 1년 영업이익에 버금가는 큰 금액을 전기요금으로 지출하고 있더라고요. 대기업 1년 영업이익이면 엄청 큰 돈인데 전기요금 지출액이 너무 크다는 것이었죠. 저도 몰랐는데 제조업이 정말 완전 전기 먹는 하마죠.
현대자동차도 제조업이다 보니 전기 사용량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울산 제조업 자체는 전기 먹는 하마더라고요. 그렇다고 제조업 다 망하라고 산업용 전기 요금 올릴 수는 없겠죠. 저도 작년에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가정용 전기 누진세 폐지하고 산업용 전기 요금을 조정해야 한다고 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건 너무 근시안적이고 편협한 생각이라고 봐요. 일본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지금은 일본에서도 원전 재가동 중이고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다시 22%까지 늘리겠다 발표했지만 일본 원전 일시 중단됐을 때 산업용 전기 요금이 많이 올라서 우리나라랑 중국으로 기업들이 많이 이전해 왔잖아요. 우리나라도 산업용 전기 요금을 갑작스럽게 올리거나 하면 제조업 대기업 회사들도 중국, 일본, 미국과의 경쟁에서 가격 경쟁력까지 떨어지면 안 되니 수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해외로 이전하거나 인력 감축하거나 출도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남편도 저 위에 나열한 회사 중에 한 군데 다닙니다. 우리나라 GDP 중에 수출 제조업 중화학공업이 기여하는 부분이 얼마나 큰 줄은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지금 울산의 현대차가 잘 나가고 우리나라 중화학공업 잘 나간다 해도 세계 1위로 잘 나가던 우리나라 조선업이 순식간에 중국한테 조차 수출 경쟁력 밀리면서 망하는 모습을 최근에 온 국민이 지켜봤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경제에 가져오는 파급력도요. 나머지 중화학 제조업이 출도산한다면 그 영향력은 조선업 하나보다 훨씬 크겠죠. 저도 IMF를 겪은 세대라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물론 현대기아차를 독일 제조업 BMW나 벤츠랑 비교하면서 산업용 전기요금 올라도 타격 없다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죠. 인터넷 댓글에서 독일은 탈원전 이후 산업용과 가정용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올랐음에도 BMW랑 벤츠가 여전히 잘 나가고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벤츠는 가격 경쟁력이 별 의미 없는 회사잖아요. 벤츠가 생산 단가 좀 오르고 가격 올랐다고 문제 되겠습니까?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일본 도요타의 품질로 밀리고 중국의 가격으로 밀리고 중국 기술은 바짝 쫓아오는 상황이에요. 여기 보시면요. 자동차 전 세계 판매량이 나와 있어요. 2016년 판매량 1위가 도요타고 5위가 현대차예요. 현대차가 2015년에는 4위였는데요. 한 단계 떨어졌어요.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가 2015년 9위에서 2016년 10위로 떨어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벤츠는 판매량이나 가격 경쟁력에 별로 연연해하지 않고 고급화로 나가는 브랜드잖아요. 아무튼 우리나라 산업, 특히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화학, 제조업에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이 미칠 영향은 무시무시하게 크다고 봐요. 네 번째로 고민해 본 건요. 신재생 대체에너지 문제예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수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이랑 풍력 발전 수준을 먼저 알아봤는데요. 지금 삼성중공업, 한수원 등 전력 관련 공기업이나 우리나라 웬만한 대기업은 신재생에너지 부서가 하나씩 다 있더라고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투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아직까지 투자라기보다 다른 부분에서 나오는 영업이익을 신재생에너지에 붓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미래를 위해 준비는 해야 하니 수익의 일정 부분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도록 규정해놔서죠. 먼저 풍력발전은 현대가 제주도에 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하고 군산에 공장을 차렸다가 작년에 공장을 철수했어요.
그리고 풍력 발전이 수리비가 그렇게 많이 든대요. 한번 잔고장 나면 수리비 아까워서 제주도에 보면 안 꽂히고 멈춰 있는 풍력 발전기가 많아요. 바람 많은 제주도에서도 풍력 발전을 그렇게 돌리는데도 지금 제주도 전력 사용량의 3%를 겨우 채우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이 풍력 발전으로 미국에서만 실적을 조금 올리는 중이긴 한데 삼성도 한국에서는 풍력 발전은 시도조차 안 하고 있어요. 태양광 발전은 우리나라의 태양광 사업에 뛰어든 회사가 많았는데 지금 살아남은 기업은 한화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한화도 한국에서 발전하는 게 아니고 태양광 셀을 전량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이더라고요. 미국에는 노는 땅도 많고 사막도 많으니 우리랑 상황이 많이 다르죠. 지금 현재 제조업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에너지 발전으로 전기 생산해 내려면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태양광 효율로는 서울을 판넬로 다 뒤덮으면 발전소 한 호기 정도 생산량이 될까 말까래요. 경북이나 강원도 임야에 산 깎아서 하면 된다 하던데 소규모 전력을 얻기 위한 대규모 녹지 파괴는 문제 안 될까요? 영국과 미국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태양광 발전이 조만간 원자력 발전 효율을 앞설 것이라는 보고서가 하나 있긴 있던데요. 수많은 보고서 중에 하나고요. 일단 중요한 건 우리나라 기후와 면적, 땅값 등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땅값 아시잖아요. 미국에는 놀고 있는 사막 땅이 많죠. 자원도 많고요. 우리나라는 지붕 위나 옥상에 설치한다 해도 집도 대부분 아파트 살잖아요. 그리고 전력 많이 쓰는 건 가정이 아니고 제조업 산업체예요. 가정용 전기 사용량은 전체의 15%밖에 안 돼요. 다섯 번째, 석탄 화력 발전으로 회귀 또는 전량 수입에 의존한 LNG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재생 대체 에너지 말고 석탄 화력 발전을 늘리거나 LNG 발전을 늘리면 된다는 얘기도 많죠. 독일은 3번의 국민 투표 끝에 탈원전 선언을 했고 이후 전기 요금이 2~3배 올랐고 신재생 에너지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석탄 화력 발전 비중을 45%로 올렸어요. 그 결과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탄소 배출량 규제 때문에 곤혹을 겪고 있죠. 미세먼지도 지긋지긋하고 기후협약 탄소 배출량에 대한 국제 규제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 줄이려고 화력발전과 경유와 휘발유차도 줄이고 전기차를 장려하고 있는 마당에 석탄 화력발전으로 회귀하는 건 시대를 역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상황이 너무 좋지 않으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탈원전하고 가스 수입해서 LNG 발전으로 전력량 감당하면 된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요. LNG 발전은 일단 신재생에너지가 아니고 화력발전보다는 좀 덜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서 LNG는 전량 수입이라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는 석유 파동도 엄청나게 큰 쇼크인데 문 대통령의 계획대로 LNG 발전량이 전체 전력 생산량의 20%에서 30%로 올라가게 되면 LNG 가격 변동에 따른 경제적 위험 부담이 너무 커요. LNG 가스는 미국보다 러시아가 단가가 제일 싼데요. 처음 시작은 미국에서 수입하더라도 LNG 발전량을 20%에서 30%로 올린 뒤 LNG 수입 가격에 문제가 생기면 수입 단가가 제일 싼 러시아에서 수입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러시아와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 이건 문제가 정말 커지죠.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LNG 발전 자체가 아직 시작도 안 해본 미개척 분야의 기술입니다. 굳이 LNG 발전을 할 필요가 없었으니깐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기술부터 해외에서 수입해서
하나하나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여건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LNG를 밀어붙이는 것은 다른 숨은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미국은 LNG 매장량이 어마어마한데도 지금 현재 원전을 다시 짓고 있죠. 러시아나 중국, 영국, 인도, 스웨덴도 그렇고요. 심지어 후쿠시마 사고를 겪은 일본도 원전을 재가동하고 다시 원전 비중을 늘리겠다 했습니다. 영국도 지금 원전 16기를 추가로 지으려고 하는데 신고리 5호기, 6호기와 같은 구조로 지으려고 우리나라에게 21조의 수주 맡기려고 하다가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혼자의 독단으로 고리원전 폐쇄하는 곳에 가서 성급하게 탈원전의 시작을 선언하고 신고리 5호기, 6호기 중단시키고 백지화를 고려한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영국도 우리나라에 맡길 수가 없어서 당황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 그 기회가 중국에게 거의 다 넘어간 상황이죠. LNG 매장량과 자원이 풍부한 미국, 영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원전을 수십 기씩이나 짓고 있는 건 분명 이유가 있겠죠. 여섯 번째, 안정적인 전력 공급 문제, 블랙아웃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독일은 탈원전 선언 이후 블랙아웃도 겪었고 전력이 부족할 때에는 프랑스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어요. 프랑스가 탈원전 했다고 잘못하시는 분도 있던데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 비중이 75%라 10년 안에 70%로 줄인다는 거예요. 줄여도 엄청난 비중이죠. 우리나라는 남북이 나눠져 있어 지리적 위치가 섬나라나 마찬가지라 주변에 전력 수입할 곳도 없어요. 몇 년 전 블랙아웃 때 저희 친정 부모님은 부산 기장에서 양어장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요. 그 블랙아웃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한순간에 5억이라는 돈을 다 날리셔서 정말 집이 휘청했었습니다. 자가발전기도 대비가 안 되어 있었고 전력 공급이 끊겨서 양어장에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물고기들이 떼죽음 당했었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 보상을 받긴 했지만 정말 집안이 휘청했어요. 소규모 양어장도 이 정도인데 하루 몇 시간 블랙아웃으로 인한 피해액도 어마어마하다고 알고 있어요. 회사에서 제품 생산하다가 갑작스러운 블랙아웃으로 불량품이 생산됐다 생각해 보세요. 보통 대학에서 레포트 쓰다가 컴퓨터가 다운되기만 해도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전력 예비율은 항상 10%대 정도로 유지가 돼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넓은 땅과 신재생 에너지 기술 인력이 풍부한 미국에서조차도 신재생 에너지로는 이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에요. 일곱 번째, 방사능 폐기물 복관 및 재처리 문제와 핵융합 발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문제 많은 방사능 폐기물에 대한 고민이에요. 저희 시부모님이 사시는 경주에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이 있는데요. 방사능 폐기물 자체는 일단 전기를 생산하는 원자력 발전소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과 달리 폭발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해요. 강진으로도 유출될 수 없게 매우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고요. 태양광 패널이 대규모로 녹지를 뒤덮고 사여가는 거에 비하면 택도 안 되게 적은 양이지만 폐기물 양이 많든 적든 간에 계속 좁은 땅덩어리에 계속 늘어가는 게 우리 모두의 고민인 건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 기술로도 폐기물 재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은 되지만 핵무기 제작과 관련된 규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폐기물을 마음대로 재처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 원자력 발전이 시작된 지 6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는 40년 만에 원자력 발전 기술은 1세대 기술부터 2세대, 3세대를 넘어 4세대 기술까지 발전했어요. 그리고
학계에서는 그 다음 단계를 핵융합 발전이라고 보고 있죠. 한국, 미국, 영국 등 원전 선진국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된다면 방사능 폐기물이 전혀 문제가 안 되겠죠. 핵융합 발전은 4세대 원자력 발전 기술에서 더 발전한 수준의 기술인데요. 핵융합 발전은 한 번 연료를 주입하면 핵 폐기물을 전혀 발생시키지 않고 원전 수십 기에 해당하는 전력을 발생시킨다고 해요. 미국에서는 핵융합 발전을 2030년 상용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1조씩 투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원자력 연구원들과 대학에서 핵융합 발전에 꾸준히 연구하고 있었고요. 아직 상용화된 게 아니니까 2030년쯤 됐을 때 미래 신재생에너지가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이 될지 원자력 발전에서 더 발전된 핵융합 발전이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죠. 미래를 예측하긴 힘드니까요. 미국에서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도 투자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원자력 발전과 핵융합 발전에 투자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미국과 영국이 잘못된 선택을 한 건지 아닌지는 미래에 가봐야 알겠죠.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대한 연구는 계속하듯 양다리 걸치듯이 핵융합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원자력 발전 연구에 대한 투자를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8번째. 원자력 기술 사장 및 원자력 관련 일자리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원전 기술은 반도체 기술만큼이나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기술이에요. 40년간 끊임없이 원자력 발전 연구에 투자해 온 결과죠. 미국은 30년 전 스리마일 원전 사고 때 방사능 누출이나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로 카터 전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이 있었고 이후 30년간 미국에서 신규 원전 건설 허가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30년은 원전 기술 강국이었던 미국의 원전 산업의 암흑기였죠. 하지만 2010년 같은 민주당의 대표적인 환경론자인 오바마 대통령은 31년간 중단됐던 새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했어요.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지키면서도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려면 온실가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원전을 새로 짓고 있죠. 그리고 동시에 원자력 기술과 핵융합 발전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31년간의 암흑기를 겪은 미국의 원자력 기술은 현재 우리나라보다 한참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기술을 수입해서 인력을 새로 구해서 짓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짓는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짓고 있는 신고리 5호기와 6호기 건설을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무작정 백지화한다면 원전 해외 수주 기회도 함께 날아가는 게 당연한 수순이고 600조 원전 시장에서 퇴출되는 거예요. 게다가 원자력 기술을 연구하던 연구원들과 대학의 원자력 학과의 학생들과 대학원생, 석박사들은 먹고 살 길을 찾아 다른 분야로 이직하게 되는 게 당연한 수순이죠.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이 사양 산업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순식간에 사장되는 겁니다. 미국은 경제력이 받쳐주니 31년간 원전을 짓지 않고 있다가도 다시 기술 수입해서 새로 지을 능력이 됩니다. 그래도 이미 한 번 사장시켰던 기술이라 비용이 더 많이 들죠. 하지만 우리나라는요. 40년간 발전시켰던 원전 기술을 강제로 5년만 사장시켜도 다시 원전 기술 강국 자리 되찾지 못할 겁니다. 이상은 울산의 어느 여사께서 쓴 글을 펌했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이 컨텐츠를 많이 퍼날라주세요. 그리고 SNSTV와 안중규TV의 각각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